그래서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올 때 박수는 왜 친 거예요? 제가 박수 받을 일은 없는데. 네, 오늘 민간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 또 중요한 재정 담당자 여러분이 모이셨는데 어쨌든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과제는 성장을 회복하고 또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농사로 따지면 봄에 씨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소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줘야 되는데 조세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 성장도 좀 악화되면서 조세 세입도 매우 줄어서 국가 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몇 가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국가 세입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또는 세입 분야에서 탈루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별로 크게 의제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건 정부에서 잘하면 될 것 같고 지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지출 조정을 통해서 가용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들도 좀 조정을 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 민생 회복을 위해서 현재 예산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잘 살펴보고 또 절감할 수 있는 거, 전환할 수 있는 거 또는 효율적인 부분을 어떻게 늘려서 진짜 성장을 이뤄낼 것이냐, 민생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를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고요. 여러분이 내주신 의견은 이번 예산 편성에서 제대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제 밭은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 뿌리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해요. 그래서 이 씨앗을 옆집에서라도 좀 빌려오든지 하려고 그러니까 왜 빌려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 이런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 한 대박 빌려다가 쥐뿔에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점에 대해서도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걸로 살아라. 이러면 농사를 못하게 되겠죠.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된 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귀한 제안을 해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전문가분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우현 선임연구위원이십니다. 예. 명지대학교 우석진 교수님이십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럴 때 박수 치세요. 예, 감사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님이십니다. 참여연대 기획, 신승근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님이십니다. 더불어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실장님과 예, 그리고 예산실 국과장님들 예, 그리고 6개 부처 국장님들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담회는 사상 최초로 대통령님과 함께 예산을 편성하는 부처 공무원 그리고 재정 분야 전문가들이 자유로운 토론을 벌이는 자리입니다.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의미 있는 제안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 간담회 일정 전체가 국민께 공개된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순서로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실장이 2026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산실장께서는 원활한 진행 위해 주어진 시간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발표 이후 자유롭게 손을 들고 소속과 성함을 밝히신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기재부 예산실장 유병서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간 재정은 지속 가능성 제고에 중점을 두다 보니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해서 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이라든지 국민의 기본 수요 충족 등 재정의 역할이 일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재정이 단기적으로는 경기 대응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AI 대전환,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등 구조적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성과 비효율, 낭비성 예산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서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점증적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모든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고 국민이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새 정부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께서 지출구조 조정을 강조하셨고 저희가 3달에 걸쳐 3차례 부처와 왔다 갔다 하면서 긴밀히 협의를 했습니다. 특히 7월 15일에는 국무회에서 대통령께서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직후에 관계부처 차관회의, 국민제안 수렴, 제3차 비상경제 TF, 장관협의회 등을 거쳐서 지출구조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인 27조 원 정도를 절감하였고 재량 지출은 25조 원, 의무 지출은 2조 원 수준을 절감했습니다. 이쪽입니다. 구조조정 대상 1만 7천 개 중에 4분의 1 수준인 4,400개 사업을 감액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 과정의 3가지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단순히 감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전반에 대해서 효율화, 재구조화를 추진했고 폐지 사업도 25년에 한 200여 개에서 이번에는 1,300개 정도를 적극적으로 폐지하고 구조 전환했습니다. 두 번째, 과거에는 사업비 중심의 지출 구조 조정에 치중했었던 반면에 이번에는 연례적 행사비, 홍보비, 행정경비 등 경상비에 대해서도 별도의 절감 목표를 주고 거기에 따라서 공공부문 효율화를 같이 병행 추진했습니다. 세 번째, 교육교부금, 구직급여 등 의무지출 제도 개선도 일부 시행해서 중장기 재정 효율성 제고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비에 있어서는 관행화된 업무 추진 방식을 전환하거나 소규모, 분절화된 사업을 통폐합해서 규모의 경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과감히 절약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여비의 경우에는 출장을 최소화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세청에서만 55억 원을 절감했고 대학 지원 사업은 통폐합해서 운영비를 한 68억 원 정도 절약하였습니다. 또한 연례적으로 행사를 하거나 홍보비를 하는 경우에는 182개 사업에 대해서 479억 원 정도를 절약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우체국 재건축의 경우에는 민자 사업으로 전환해서 1,000억 원 정도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3쪽입니다. 사업비의 경우에도 규모와 체계화를 통해서 성과가 날 수 있는 사업 방식으로 재편하고 민간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여건이 변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출연연의 소규모 수탁과제는 한 5천억 정도의 사업을 감축해서 한 100여 개의 대형 과제로 전환하는 방식을 취했고요. 직업훈련의 경우에도 일반이나 기초 직업훈련 인원은 대폭 축소하고 AI 특화훈련 등 시대에 맞는 과정으로 전환했습니다. 금융지원의 경우에 좀비 우량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은 7천억 정도 축소했고 단기간에 급증한 ODA 같은 경우에는 1조 원 이상을 감축해서 정상화된 트랙으로 오도록 했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의 경우에도 오프라인 지원은 대폭 축소하고 온라인 쪽에 재정 투자가 가도록 했고 화석연료 지원도 1,000억 원가량을 절감해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 쪽에 투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구형 재래식 무기 도입은 중단하도록 폐지했고
AI, 드론, 로봇 등 최첨단 무기 체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전환하였습니다. 의무 지출의 경우에는 교육세 배분 구조를 개편해서 교육교부금을 축소하였고, 구직급여의 경우에도 인정기준 강화 등을 통해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지출구조조정 과정에서는 국민들의 제안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서 여러 아이디어 중에 ODA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부분, 취업활동에 참여수당을 지급하는 방식 등의 변경을 통해서 한 1,000억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에 지출 효율화 관련 국민제안 창구를 상설화하고 국민제안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을 상향하는 등의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소 미흡했던 의무지출 절감은 앞서 말씀드린 교육교부금, 실업급여의 제도 개편,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더 발굴하고 기초연금 수급 기준, 무기 획득 체계의 개선 등의 과제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쌀 생산의 경우에는 생산 단계의 직불금이라든지 쌀 비축의 낭비 요인, 전략작물 전환에 따라서 또 비축을 해야 되는 예산의 소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농지 전용의 활성화라든지 다양한 방안을 국민적인 공론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은 국민이 정해주신 국정 기조에 따라 국가의 재원 배분을 재구조하는 것이 저희 업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하다 보면 예산은 쪼개지거나 흩어지면 굉장히 약해지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모으면 큰 힘과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산실은 대한민국의 CFO로서 이러한 사명을 다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자유롭게 토론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회의하다 보면 처음엔 얘기 안 하다가 꼭 끝에 가면 와 몰리던데 누구 말씀대로 기탄 없이 준비된 거 빨리 하시죠. 우리 정창수 소장님. 하겠습니다. 네. 네, 짧은 시간, 적은 모자란 세입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짜시느라 고생을 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도 제 역할이 있으니까 좀 쓴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자료 공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예전보다 저희가 매년 이 지출구 조정에 대한 보도 자료를 보면 몇 건의 사례를 들고 큰 액수만 제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리스트를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래서 원칙과 기준, 이런 금액이 나오게 된 과정을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조정 내역은 저희가 나중에 더듬이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번에도 1,300개 사업이 폐지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9,350개의 세부 사업 중에 일부인지 종료 사업은 얼마나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진짜로 9,300개 중에 1,400개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구체적 내역을 보고 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지출구조 조정을 하면 좋을 텐데 조정을 다 끝내고 저희가 나중에 의견을 받는 게 좀 아쉬운 측면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사후에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막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죠. 이걸 다 지난 다음에 얘기하면은 다 잊어버리거나 이러니까 일단은 요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료 공개를 이때까지 안 했다고 하는데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조정했는지. 근데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왜 그랬을까요? 저희가 이번에는 하기로 하죠 그냥. 일단 예전에 하면 안 돼요? 아니, 국가 예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국가 예산을 다 국회에다 다 보낼 거고 예, 맞습니다. 그 집행 자체는 비밀도 아니고 예. 그런데 안 공개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공개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습니다. 없으면 저희가 해요, 그냥. 모든 예산은 자세한 예산서를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제 그 중에 어떤 부분이 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실장님 사연도 많고 그럴 텐데 예. 이 과정 자체를 그냥 미정 상태에서 공개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 그러긴 한데 우리 정창수 소장님 말씀은 이 의사결정 과정을 다 공개하라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확정된 거는 다 공개하자. 별로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네, 그럼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공개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의사결정 전 단계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사후적으로 통보만 받는다 뭐 그런 말씀인데 요거는 다음부터는 올해는 시간이 없어서 그랬고요. 다음부터는 최대한 미리미리 우리가 자리를 마련할 거고 민간 전문가나 민간 단체들에서도 미리 좀 의견을 좀 준비하셔가지고 토론을 좀 하고 우리가 도움 받으면 좋잖아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이니까 올해는 시간이 좀 짧아서 못했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 문제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하라고 제가 여러 차례 지금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행이 될 겁니다. 또 다음 얘기하시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 예산을 짜다 보면 이렇게 사업을 폐지하는 것도 있지만, 양저절로 대부분 이제 이 지출구 조정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출구조 조정은 예산을 재원을 확보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기회에 아예 사업의 방향, 지출구조를 바꾸는 게 핵심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좀 양조절에 이제 집중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고, 사례를 하나 드리면 뭐가 있냐면 문재인 정부 동안 그 적재정 하라고 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건전재정 하라고 하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 융자금 출자금을 29조에서 47조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출자금을 10조에서 6조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실무상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겠지만 이런 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새 정부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계속하시죠. 끝이에요? 아니,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국민제한 창구 상설화 포상금 상향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이 민주정부에서 오랜 수건 중에 하나가 납세자 소송 제도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였는데 실현이 안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100대에 들어있지만 실현이 안 됐습니다. 이 납세 소송 제도는 예산을 낭비한 곳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서 나중에 환수하면 그중 일부를 돌려준 제도인데요. 이번 용인경전철 사건처럼 주민소송 같은 그런 개념이 약간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까지 갔는데 제도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기업인들 대상이 좀 이렇게 허위 영수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은데 이게 남발되면 행정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위험이 있겠는데요. 예. 그래서 그 남발에 대한 통제 문제는 또 법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미 한 200년 가깝게 미국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검토해 볼게요. 오늘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누가 할까요? 납세 소송 얘기는. 네, 정책실 하시면? 네. 요건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네. 중요한 의제 같습니다. 네. 다 했어요? 다른 분들 말씀해 네. 미수 마저 하세요. 정창수 소장께서는 또 나중에 주제 제안이 있으니까 주제 제안은 나중에 나중에. 또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 이런 얘기 아주 도움이 되는데요? 저도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누르시면 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신승근 소장입니다. 저는 제안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기재부에서 이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먼저 선행돼야 될 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 선행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민주당 정권이 국민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게 사업 구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개 토론 방식으로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럼 이제 얘기를 좀 더 해드리자면 그런 겁니다.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재정이 부족하고 미래의 재정 수요가 증대될 거에 대해서는 모두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전문가와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재정 부족 원인이 좀 다릅니다. 경제 전문가는 복지 예산이 늘어나니까 재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쓸데없이 생각하는 돈이 많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쓸데없이? 예, 쓸데없이 해나가는. 낭비가 네, 많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증세를 한다거나 국가 부채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복지 예산을 감소시킨다고 하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공감을 안 하는 거죠. 왜? 아낄 돈이 있는데 왜 세금을 더 걷고 부채를 더 늘리고 우리가 받고 있는 혜택을 줄이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복지 예산 감소하는 데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복지 예산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받던 혜택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에 대해서 정부가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그런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을 붙여보는 국민 참여형 예산 재검토인데요. 일본에서 했던 것처럼 국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이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행정의 투명성이나 불필요한 사업 폐지, 축소, 재검토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국민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재정이 부족하니까 복지 예산을 좀 줄이겠습니다. 아니면 세금을 좀 더 걷어내겠습니다. 아니면 국가 부채를 좀 증가시키겠습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동의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책이 올바름을 주장하는 것도 좋지만 실현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현 가능성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경제적 실현 가능성과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죠. 경제적 실현 가능성으로 보면 국민들은 이제 그 재정 낭비를 감소시키면 이 돈으로 앞으로 우리 재정 부족권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죠. 어차피 계속 재정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최대한 구체적인 숫자 등을 제시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실현 가능성에서는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돈이 사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규모와 관계없이 재정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석진 교수님, 네, 말씀. 명의대학교 우석진입니다. 시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 27조를 절감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 듣기 좋은 얘기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믿기가 좀 어려운 숫자인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이거 부풀려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하나. 설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사업이 이제 없어져야 되는 사업인데 이거를 그냥 여기 실적을 넣은 거 아니냐 이제 뭐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정천수 소장님 말씀해주신 불신이 우리 사이에 엄청나게 깊네요. 네. 정보가 좀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네. 27조가 이제 감축이 된다고 하면은 그동안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이제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국민들이 사실은 수혜를 받고 있는 사업 중에 일부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게 당연히. 예산실에서 나서서 그냥 이게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그냥 얘기했을 때 기존 수혜자들의 반발이 뭐 상당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과학적이고 일관성 있는 이제 평가 기준에 의해서 그런 납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지만 국민들이 납득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올해는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일방향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면은 차후에 진행될 때는 좀 체계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평가는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삭감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조금 살아남아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설명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국민들의 수용성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신승근 교수님, 우석진 교수님 말씀을 좀 종합해서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 예산 이제 시민단체 활동할 때도 뭐 참여 예산 이제 주장도 해보고 또 시장 도지사 하면서 예산 실제 편성도 해보고 했는데 제가 이 국가 예산을 한번 들여다보고 좀 불필요한 거는 없애고 효율성이 낮은 건 좀 바꾸고 이렇게 해보려고 마음먹었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너무 방대해서 이 실제로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관련 공무원들하고 부처에 맡겨놓을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저는 여기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 관심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예산을 전부 공개를 하면 지금 그러면 관심 있는 쪽이 다 들여다보고 요거는 좀 비효율적인데 이건 하면 안 되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떠세요, 신 교수님? 연간 예산이 이제 어쨌든 국회에서 편성이 되면 공개가 되잖아요. 네. 그거 다 들여다보세요? 아니 못 보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저는 이제 관련 공무원들한테도 우리 대통령실에도 좀 그걸 다 들여다보고 좀 조정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막상 보려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도 사실은 못 보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떠세요? 우리 우석진 교수님도 이거를 공직자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옳은 일, 필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죠. 맞습니다. 얘 스스로 뭐 잘 못 바꿔요. 아니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내가 잘못했구나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건 결국 외부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민간 시민단체나 아니 국회의 몫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국회에도 좀 잠깐 있어 봤는데, 그 역시 너무 방대해가지고 예산 결산 담당하는 국회의원들도 내용을 다 파악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억, 몇십억짜리 이런 거 아예 못 보고 정치적 쟁점 되는 것들밖에 못 보는데 결국 그러면 국민들이 집단지성을 통해서 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눈이 이렇게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실제로 어떠세요? 시민단체들이나 민간에 우리 장창수 소장님도 나라 살림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다 들여다 보실 수 있어요? 당연히 못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부처는 당연히 자기들이 하는 일이니까 하는데 관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시각으로 또는 제3자의 시각으로 냉정하게 이걸 보고 분석해야 되는데 누가 합니까? 대통령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 참여, 그 사업부분 사업에 참여한 분들이 언론, 전문가, 좀 요약해서 시간이 네, 그런 분들이 참여했고요. 그래서 결국 많은 사업 중에 전문가나 그 언론들이 먼저 사업을 선별해야 됩니다. 쟁점 사업을 먼저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죠. 그걸 민간에다가 맡기면 예를 들면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상시 뭐 점검을 할 수 있는 뭐 민간단체 지원을 해준다든지 옴부즈만 제도 같은 거. 옴부즈만 제도 같은 거를 만들면 그러면 1년 내내 그걸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법률상으로는 허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산을 정부 돈을 들여서 좀 점검할 민간의 용역을 준다든지 이게 가능한가요? 예, 뭐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희가 전문가들 그룹 쪽은 이제 보조금 평가, 존치 평가,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해서 많이 의견 수렴을 하고 지구조의 경우에도 우리 재정기획보좌관님도 예전에 참여하셨었는데 분야별로 전문가 그룹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지구조가 뭐가 필요한지 지출구조 조정이 이런 부분들을 상시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국민들께서 직접 제안하는 부분은 요번에 의견을 듣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시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잘 안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번에도 제가 사실 지시를 해가지고 국민들 의견을 예산 편성에 받았잖아요. 예, 그렇죠. 얼마 동안 받았죠? 저희가 한 열흘 정도 받았는데 열흘 정도. 실제로 한 60여 개밖에 안 들어왔고 대부분은 이제 교육청이라든지 이게 근데 여기서 참여하신 분들 그거 한 거 알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견 받는 거? 의견 내셨어요? 저희는 따로 따로? 이번에 정창수 소장님 주신 것 중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거의 한 4, 5조 정도는 요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비슷한 한번 회의를 의견들을 평소에 했습니다. 갖고 이런 회의를 있어서. 한 달 전에. 근데 이것 역시 여기도 전문가분들은 중요한 것 몇 가지 관심 있는 부분을 보시지 전체를 보지 못하죠. 전체를 한번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죠? 예산 정책처가 그런 취지로 원래 만들어졌고 일정 부분 그 역할을 하긴 하죠. 국회 예산 정책처. 맞습니다. 의회에 보내면 예산정책처에서 세부 사업을 다 검토하고요. 국회에 또 예결위에 각 상임위 예결위에 전문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런데 그 말은 맞는데 그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죠. 뭐 국가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 엉터리는 아니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어쨌든 수백조 원의 예산서가 어쨌든 엄청난 분량의 예산서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안에는 뭐 몇천만 원짜리, 뭐 몇백만 원짜리부터 몇 억짜리 다 있는데 그걸 심의하는 걸 내가 본 일이 없어요. 그게 삭감되는 것도 본 일이 없어요. 그냥 정치적 쟁점 되는 것들, 뭐 몇백억짜리, 뭐 몇십억짜리, 특별히 문제되는 거, 이런 거나 하지, 정말로 생활상에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자세히 해서 삭감한 사실을 본 일이 없거든요. 그게 제대로, 물론 뭐 우리 예산실에서 아주 치밀하게 잘 짜서 그렇겠죠.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불만이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 1%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 국민만 이걸 이해할 수 있어도 제가 볼때 크게 바뀔 것 같은데 이해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해하는 사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0만 명의 국민이 이해를 하면 나라가 혁명이 되겠죠. 어쨌든 그 시스템도 한번 연구를 해보면 좋겠어요. 저는
민간 단체들이 지금 자원봉사하고 있는데 예, 저기 예산 아무것도 정책처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예산 NGO랄지 이런 것도 있고 그쪽에 뭐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조금 더 넓히고 제 언뜻 생각으로는 뭐 전국의 행정학 연구하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연구 과제도 주고 네. 추가로 그런 뭐 방안들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대통령 제가 예결위 간사 출신으로 국회 그렇지. 예결위 간사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공개성도 좀 미비한 게 있고 또 그 공개된다 하더라도 투명하지 않다라는 점이 있고요. 공개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와중에서 전문성도 좀 결여되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게 내가 꼭 해야 된다는 의식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람된 이야기지만 우리 저기 예정처 출신의 분도 계시고 기재부도 계시지만 별 다르지 않습니다. 내용이. 그들 안에서도 그렇게 견제나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건 구조적으로 아니고요.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오히려 부처별로 부처 안에서 이것들이 먼저 좀 걸러지는 자율적 시스템이 가장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전문 영역으로 넘어가면 잘 모른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꼭 필요하다라는 이런 문제가. 그래서 1차적으로는 부처에서 줄이고 부처에서 또 어디다 쓰고 싶어 하는 것을 한번 크로스 체크하는 게 되게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필요한 요구는 기재부에 가서 하고 줄이는 요구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에서 어쩐 약간의 실링의 개념처럼 많이 줄이는 만큼 많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것들이 시스템으로 반영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조정의 결과물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해주자. 뭐, 그 좋은 생각이네.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다 맞는데, 철저하게 감시하고, 철저하게 걸러내고, 해야 된다는 건 다 맞는데, 공자님 말씀인데, 그게 현실에서는 쉽지 않더라. 뭐,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 거냐를 사실 논의해야 되는 거죠. 예. 예, 저희가 만들고요. 저희 뭐 비서실 내 우리 회의체에서 한번 논의하고 네. 부처하고 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사실 민간단체도 좀 지원을 해줘가지고 차라리 좀 검토를 일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죠. 뭐 지원되는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대통령 지금 뭐 초반이지만 굉장히 열띤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민간 전문가들께서 가지고 온 좋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 세 분의 민간 전문가들이 가지고 오신 제안을 듣고 그리고 해당되는 주제에 대한 부처 공무원들과 예산실에 또 토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우현 선임연구위원께서 효율적 재정 지출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재구조화 제안을 먼저 제안을 해주시고 다음 우석진 교수, 정창수 소장께서 각각 제안을 해주시면 전체를 다 듣고 나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께서는 주어진 시간 안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첫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재정 지출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재구조화 제안에 관한 내용이고 오늘 회의와 굉장히 연관이 깊은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 일단 문제의식 자체는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의 든든한 허리 역할도 해야 되지만 일부 우수한 중소기업들은 성장을 해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뻗어나가고 세계 초일류 기업이 돼서 경제의 대들보가 되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좀 던지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열악하기 때문이냐? 그래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전략이 이미 성장 지향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데도 이렇게 안 되는 것이냐라는 것인데 오늘 드리고 싶은 문제 제기는 두 가지 다 사실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은 단순 평균을 해서 대기업하고 소상공인까지 다 포함한 중소기업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중소기업은 다 좀 불쌍하고 안 되고 성장 여력이 없고 대기업만 중심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한국평가데이터 그리고 전수조사인 통계청 경제총조사를 가지고 증거 기반으로 본다면 그런 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편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페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는 소상공인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10개 그룹으로 나누고요. 수익성이 높은 중소기업부터 이제 낮은 중소기업으로 10개씩 나누고 대기업을 10개씩 나눈 그림입니다. 보는 분들이 많이 놀라시곤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선 그래프가 수익성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그 선 그래프가 놀랍게도 중소기업 쪽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상위 10%의 중소기업들은 100원의 자산을 가지고 47원의 영업이익을 만드는 정말로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20%에 불과합니다. 쭉 그리고 아래에 있는 막대 그래프는 자산의 그러니까 규모인데요.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인데 아쉽게도 상위 10%의 중소기업은 35조 원밖에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반면 상위 7이라고 된 데를 보시면 대기업은 이쪽이 문제인데 1,500조 원의 자산을 가지고 0.94%의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의문은 이런 자산들이 왜 더 효율적인 중소기업으로 가서 더 성장하게 만들지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수한 중소기업이 많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 수익성 측면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럼 임금도 궁금하실 겁니다. 임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기업이 더 많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는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도 굉장한 오버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막대 그래프가 임금의 수준이고 왼쪽을 보시면 되는데 보라색이 상위 10% 대기업, 하늘색이 중소기업입니다. 1이라고 된 곳을 보시면 상위 10%의 대기업이 7천만 원 이상의 2011년입니다. 지급액을 주고 있지만 상위 10%의 중소기업도 5천만 원 가까운 돈을 주고 있고 이것은 세 번째 대기업보다도 높은 수준의 임금입니다. 또 고용자도 거기보다도 높습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만 우리나라에는 성장할 수 있는 유능한 중소기업들이 이미 충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책은 어떻게 조준이 되어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3D로 그림을 2차원적으로, 다차원적으로 그려봤는데요. 수익성하고 매출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아무래도 수익성이 높고 우리나라의 소중한 중기업 82,823개를 이렇게 수익성 기준, 매출 기준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본 것입니다. 성장을 시켜야 되는 가려운 곳, 수익성이 높은 곳에 저렇게 많은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쪽을 보시면은 지원 비율, 이건 자산당 지원 비율이기 때문에 표준화가 된 것입니다. 있는 기업들에게 얼마나 줬는지가 아니고 실제로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줬느냐는 부분인데 긁은 곳은 다른 곳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잠깐 제가 오늘 3D 프린팅 모형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찍어준 3D 프린팅 모형입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어제 출력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쪽이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우수한 기업들이 이쪽에 있고요. 다음에 굉장히 규모는 좀 작지만 작다고 해도 중기업입니다.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주는 이런 곳에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님 보신 쪽에서 우리가 키우고 싶은 기업들은 이 기업들일 텐데 자산 대비 지원 비율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원이 있지만 성장 지향적으로 되기보다는 열악한 기업들에게 많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성장 지향적으로 전략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비율적으로 어렵습니다. 집행되고 있다고 말이죠. 네, 잘못 조준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려운 곳이 따로 있는데 긁은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래서 대안을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일단 첫째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아까 또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세세한 작은 부분들 보기 위해서는 조금 디지털화가 돼야 됩니다. AI를 동원을 해야 되고 중소기업 쪽은 사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래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정책은 오히려 볼 수 없는데 중소기업 정책을 볼 수 있어서 가장 먼저 효율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황판도 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엄력 그런 게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7페이지가 아마 오늘 좀 예민한 주제는 될 것 같은데 예시로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그럼 얼마나 좀 잘못 지금 주어진 것이냐고 하면 하위 20% 기업들은 영업 손실을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한테 돈을 주게 되면 그대로 영업을 하거든요. 그것보다는 컨설팅하고 사업 재편을 통해서 진짜 성장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금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주는 게 좋다고 해서 규모는 이제 그 하위 20% 한 4조 원 정도를 주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도 정책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으나 규모 전체가 좀 크지 않냐라는 문제 제기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업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력 15년이 넘어가면 일반 은행에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무려 한 10조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거기에도 정책 대상이 있을 수 있지만 규모 전체가 너무 크다는 점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 분류를 보면 성장이라는 정책 분류가 없습니다. 성장의 성과 지표도 관리가 잘 되고 있지가 않은데 다차원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수출은 당연히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밑에 예시로 좀 보여드렸는데 당연히 보면은 성장이 아닌 사업들도 있지만 수상공인 지원이라든지 경영안정자금 지원 같은 건 있지만 육성기금 운용이라든지 뭐 이런 중요한 성장에 좀 타겟돼야 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골라서 우리가 성장에 얼마나 집중하고 이제 볼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약간 새로운 얘기일 수가 있는데 이건 약간 시범사업일 수 있고 모든 기업에 적용은 할 수 없겠지만 사실
이 우수한 기업들은 정부를 찾아오지 않는데 성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정부가 찾아가서 왜 성장을 하지 않는지 대해서 물어보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그걸 좀 패키지화해서 기업들은 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내고 이런저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심사를 하고 부처 정책들을 가지고 와서 매칭을 해주는 기업 성장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면 수요자의 만족도도 높이고 진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인프라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정신 하나도 없네. 근데 아주 내용이 좋네요.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좀비 기업의 지출 지원이 아깝다. 그런 얘기인데. 근데 그 기업들을 가려내는 건 쉽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우선 뭐 전부 가려낼 수는 없다고 해도 집단을 볼 수는 있고 그 안에서 얼마 정도만 줘야 된다는 분포의 기준은 분명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부가 하여튼 이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걸 분류해가지고 거기 특성에 맞는 지원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쏟아붓듯이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정책을 살포하듯이 뿌리고 네. 그렇죠. 근데 중소기업부가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게 있지 않나? 산업예산과장님 안 계신가요? 이게 그러면 주제별로 토론을 일단 발표된 거 얘기 좀 한번 듣고 하시죠.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니까. 네, 그러면 먼저 이거 대통령 질문에 대해서 중소 벤처기업부나 아니면 기재부 얘기하면 다 들어보시죠. 이게 이야기 한번 중요한 지적 같은데. 어디서 먼저 이야기하시고 효율적 지원이 못 되는 부분을 효율적인 부분으로 바꾸면 저쪽에 중소벤처기업 대통령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 네. 예,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성장 정책관입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부분 좀 아프게 잘 들었고요. 좋은 말씀 많이 감사드립니다. 예, 다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양성이 일단 기본이고요. 대기업이나 이런 그룹 집단들은 사업들도 좀 정해져 있고 이미 기반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소기업은 제조업이나 중소기업까지만 해도 한 33만 개, 그렇죠. 34만 개, 소상공인까지 하면 한 800만 개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하고 3구 위기를 겪으면서 경영 체력이 너무 약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어느 기업들도 그러니까 좀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 대기업들은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기초 체력보다 좀 밑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정책들도 좀 다양한 부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한 4, 5년 정도는 성장 촉진보다는 안정, 이 부분에 좀 균형이 좀 치우쳐 있었다. 성장보다는 생존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3구 위기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들을 특히나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벤처기업이나 유니콘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일자리라는 측면과 경제 밑바닥을 받쳐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좀 정책적으로 또 기재부와 같이 협의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 새 정부 출범하면서 앞으로 인공지능이라든가 성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가 되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요. 특히나 오늘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저희가 그동안 심스라고 해서 지원 이력 관리 시스템 같은 것도 있는데 현황 중심의 관리였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게 아니라 앞으로의 목적,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다차원적 분류 체계를 좀 갖추고 트래킹을 해나가는 부분들은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저희 부에서도 국정위와 같이 국정과제에 참여를 많이 했는데 새 정부 국정 철학이라든가 정책 방향에 맞게 저희 모든 예산 사업이나 이런 방향들을 좀 더 성장 지향적으로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바꾸기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좀 균형이나 밸런스를 거시경제적 여건이라든가 기업 환경에 맞춰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분류가 가능하냐고 물어본 이유가 사실 그건데요. 중소기업부 입장에서는 너무 많으니까 이걸 따로따로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살포하듯이 물수대로 물 주듯이 이렇게 쭉 뿌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일 텐데 그래도 이렇게 분류했잖아요. 그죠? 이 분류를 해서 효율적인 부분에 더 집중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여나가는 거는 좀 체계적인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국책연구원의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입니다. 말씀하신 선임 연구원님의 말씀의 정책 방향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굉장히 이제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중소부 벤처기업부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현장에서는 이제 다양한 정책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섬세하게 접근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혁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성 기준으로만 이거를 이제 지원을 배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지 않지만 적자 상태이지만 혁신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향후 몇 년 이상 더 지원을 해줬을 경우에 이게 수익률이 이제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업력 15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업력 15년을 초과한 기업 중에서도 이제 중견기업으로 성장 사다리로 진화할 수 있는 스케일업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초점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26년도에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이제 편성 방향은 말씀하신 방향을 사실은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좀비 기업을 양산하는 그 금융에 대해서는 저희가 0.7조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기준을 좀 만들었는데요. 좀비 기업이라 하면은 업력 15년 이상이고 그다음에 수익률이 이자율보다 낮은 그런 기업들, 그리고 플러스 이제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거를 부도 처리한 다음에 다른 기업으로 재창업을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좀비 기업이라고 보고 그 좀비 기업에 해당하는 중진 융자하고 그리고 이제 민간 금융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신용 등급이 높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신용 기업에도 여전히 중진 융자가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0.7조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0.7조 원을 감액을 했고 대신에 이제 AI라든지 딥테크라든지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모태펀드라든지 아니면 보증 이런 부분이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모태펀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이번에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그 작은 기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저변을 확대하는 식의 이렇게 뿌려주기 식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0.1조 정도 감액을 했고요. 대신에 저희가 이제 AI나 아니면 이제 첨단 분야, 이제 스마트 공장이라 하더라도 AI 트랙 이런 거를 별도로 신설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화 트랙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일업에 필요한 기업들은 아까 3D 프린팅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기업들은 어떤 특화 지원도 필요하고 융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금융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좀 패키지로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스케일업이 필요한 점프업이 필요한 기업들은 좀 저희가 집중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패키지 프로그램도 이번에 추가로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제도약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아까 그 0.7조의 융자를 감액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이 부분에 좀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 예산이나 아니면 그 재창업을 하기 위한 그 펀드 부분, 그래서 제도전 펀드 이런 부분을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의견 특별히 없으시면 말씀하시죠. 네. 경기대 구석진입니다. 지금 뭐 정책금융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지금 금융 생태계가 비생산적인 균형에 지금 도달해 있다고 보고 우리가 한때 창업 초기 기업을 지원했다는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위험해지니까 정책금융기관들이 이거를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지표를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굳이 정책금융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성향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간 금융으로 넘어가야 되는 기업들이 여기 머물고 있으니까 민간 금융 기관들이 뭐 기업 심사나 대출 심사를 할 능력을 키우지 않고 가계 대출에 머무르게 돼서 궁극적으로는 뭐 경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또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 또 이런 또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책금융기관들의 이 성과 지표를 조금 고쳐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생산적인 기업에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의견 내보겠습니다. 네. 이게 뭐 중소기업 지원 문제는 사실 비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지원을 통해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면 실업수당 지급하는 것보다는 더 이익이니까 지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준은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준에 숨어가지고 비효율적인 혜택을 받는 잡초를 뽑아내는 게 진짜 중요한데 잡초 뽑기가 쉽지 않죠. 좀 식별도 잘 안 되고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없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하여튼 저기 지금 이 선장 사다리 문제와 피터팬 증후군의 문제가 예산 효율화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성장하고 쉽게 만들어준 환경 자체를 거시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또 우리 관계부처 협의하고 민간 전문가님 의견 들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어쨌든 대상 기관도 많고 어쨌든 뭐 정책 종류도 무지하게 많아서 일손이 매우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근데 왜 현장 이렇게 화색이 돌세요? 저희가 이제 현장 조직도 있고요, 지방청이 있어서 그래서 본부의 정책 인력이 다른 부처에 비해서 상당히 네. 어쨌든 그것도 좀 고려를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주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명지대학교 우석진 교수께서 유사중복 복지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유사중복 복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원칙 세워봤습니다. 첫 번째, 저출산 고령화 사회 등 우리 확정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봤고, 두 번째는 이제 공급자 중심으로 파트나 분절화되어 있는 유사 사업들을 수요자 국민 중심으로 통합해서 수요자의 정책 효능감을 제고하고 규모의 경제 달성함으로써 동일한 재정으로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3페이지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저출산 위기를 겪고 있는데 최근에 출산율이 반등하면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그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영유아 현금성 수당들이 있는데 뭐 전체적인 규모로 보나 아니면 현금급여로 보나 OECD 국가들보다는 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별로 굉장히 복잡한 파편적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 받는 그 가구 입장에서 보면은 효능감이 높지 않은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모급여가 이제 들어오면서 보육시설 이용하고 이게 연동이 되어 있는 바람에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 이 소득 획득 목적으로 이 시설 이용이 필요한 아동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이런 경향들이 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연령별 현금성 지원 사업들이 예시가 되어 있고요. 아동수당부터 부모급여, 첫 만남 이용권, 그리고 다양한 조세 지원 이렇게 합쳐보다 보면은 영세의 경우, 첫째의 경우에는 1,550만 원 연간 돈이 들어가고 있고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에도 1,790만 원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편적으로 나눠서 들어가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소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작은 금액이 들어오는 것 같고 효과가 제대로 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가칭 아동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거를 기본급여와 요구별로 필요한 추가급여로 구별을 해서 저소득이나 한부모, 다자녀, 장애아 등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개편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부모급여 중에서 보육시설 이용 연계 부분은 폐지하거나 축소해서 저소득층 가구가 소득 목적으로 시설을 미이용하는 것을 예방하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출산 입양 공제, 자녀세 공제 이런 것들은 지금 세제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아동 기본소득에 편입해서 자원으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6페이지 보겠습니다. 또다시 그 주목 사업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자산 형성 사업들인데
이게 효과가 좋다고 하다 보니까 뭐 복지부에서도 8개 통장 사업에 플러스 하나까지 하면 9개의 사업이 들어가 있고 지방정부에도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사업이 21개, 지방정부가 33개로 제가 한번 뭐 세봤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 보시면은 부처별로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상당하고 지방정부에서도 지금 이게 효과가 좋다고 보고 필요하다고 보니까 상당히 이제 우후죽순이 생겨가지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하나 있는 것도 받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1단계로 8페이지 보시면은 복지부 있는 사업들을 통폐합하면 좋은데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우리 아이 자립펀드하고 청년 미래적금을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 뭐 소득 조건이나 계층이 지금 겹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좌측에서 보이는 것에서 오른쪽으로 아동 같은 경우는 우리 자립펀드로 디딤돌 시작 통장과 통합해서 구축을 하고 청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 미래적금이 들어오니까 요거를 그 소득 분위를 좀 조정을 해가지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중앙부처 사업들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럼을 통해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효능감 높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페이지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복지부분 조세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 중에 대부분은 근로장려금 때문이고 이게 2017년도에서 18년도로 넘어오면서 확대 개편하면서 원래는 1조에서 2조 정도 들어가던 사업들이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5조 가까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렇게 사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근로장려금이 도입됐던 이유는 기존에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충성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했을 경우에 그 1대1로 거의 1대1의 수준에 해당되는 급여를 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암묵적인 조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 의욕을 좀 줄인다는 이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근로장려금의 형태로 일을 하면 할수록 좀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이제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10페이지 보시면은 저희가 이 왼쪽 아래 보시면 이게 사다리꼴 모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왼쪽 구간은 우리가 점증 구간이라고 부르고 평평구는 평탄 구간, 이 아래로 이제 빠지는 구간을 점강 구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노동공급 효과가 나는 구간은 이 점증 구간에서 효과가 있는데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건데 우리나라의 그 근로장려금 구조는 효과가 있는 부분은 짧고 효과가 없는 부분이 지금 길게 구성이 돼 있어서 이 노동공급을 제고하는 효과는 굉장히 적고 소득 보전 수단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근로장려금의 취지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재고를 할 수 있는 구간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강화를 하고 다른 부분은 조금 축소를 하는 이제 그런 방향의 재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정말 저도 공감이 많던 부분인데 이게 사실 이 쪼개서 이렇게 놓으니까 저도 통장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막 외워보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건 맨날 바뀌고 정권 바뀌면 통장 이름도 바뀌고 그러죠. 앞으로는 그러지 맙시다. 일단은 공급자 중심으로 돼 있는 파편화 분절화되어 있는 것들을 소유자 중심으로 통합하자. 이게 정말 좋은 얘기 같아요. 근데 정부도 당연히 이런 노력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새로 자꾸 생기죠. 있는 거는 못 없애고 뭔가 생색은 내야 되고. 통합하는데 문제가 많습니까? 저는 통합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정보가 복잡해가지고 접근도 안 되고 이거 아주 약삭 빠르고 이런 사람들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고 좀 바쁘고 이러면 뭐가 있는지 알지도 못해가지고 못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죠?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자산 형성 예를 들면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 디딤 씨앗 통장하고 청년 도약 계좌, 내일 저축 계좌 이런 것들은 이제 원래 있던 거를 폐지할 수는 없고요. 신규 가입은 중단이 되고 이번에 다 통합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아이 자립펀드하고 미래 적금 쪽으로 다 통합이 되는 개념으로 지금 정리가 돼서 네. 그렇게 국정에서도 발표가 될 겁니다.
일단 자산 형성 정책 말고, 일단 뭐라 그래, 수급 정책이라고 하나? 하여튼 복지 수급 정책. 이 아동수당, 이거 조세 지출 형태로 된 것도 있고, 뭐, 온갖 방식 인센티브 제도도 있고, 이걸 정말 통합해서 한꺼번에 운영하려고 하면 좀 섭섭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세금에서 옛날에 이렇게 혜택을 받았는데, 그게 없어졌다. 이제, 그 아쉬움만 남고, 추가로 정부로부터 지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좀 체감이 안 되고, 근데 거기에 일부에서 악의적으로, 혜택을 뺏었다고 선전하고 이러면은, 진짜 뺏어갔나? 이래서 저항할까봐 사실 못하는 측면도 있죠. 맞습니다. 이게 통합을 하면 처음에 신효과적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효능감이 있지만 네. 예전에 이제 출산했을 때 뭐 천만남 이용권, 뭐 이제 영아기에 굉장히 큰 돈을 부모급여를 이렇게 0세 1세에 줬던 것들이 없어지면 사실 초반에 한 번 할 때는 뭔가 굉장히 받는 것 같지만 일단 그게 기본이 되고 나면 다른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굉장히 좀 한계가 있어서 네. 복지부나 이런 부처에서는 새로운 타겟팅한 바우처 같은 거를 계속 만들어서 새로운 정책 수요에 좀 대응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통합되면 비슷한 게 또 생기고, 통합되면 또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재정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그런 과정이 좀 반복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바우처 제도 이런 걸 하면 동작 받는 사람, 예를 들면 예산 일정 규모에 소진되니까 동작 받는 사람만 혜택 보고 좀 바쁜 사람은 못 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생색은 내고 실제 효과는 없고. 예를 들면 대상자가 막 50만 명인데 2,000명분 해놓고는 정책했다고 그러고 막 경쟁률 막 200대 1 그러고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근데 그런 분야들이 대부분 의무지출화돼 있어서 요건이 해당이 되면 뭐 예비비를 더 지원하든지 해서 요건을 좀 조정하더라도 이렇게 선착순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많이 좀 없어진 편입니다. 지방정부에는 꽤 있더라고. 나한테 그런 자랑하는 사람도 있던데. 대상자가 수만 명인데 1,000명 대상해서 정책했다고. 일단은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이 지적한 대로 영유아 대상 수당을 통합하는 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조세 지출 형태로 해버리면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잖아요.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근데 정부가 그냥 안 걷는 것보다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보다는 받아서 지역화폐 형태라도 지출을 해주면 순환이 되지 않나요? 똑같은 건데. 저희도 지출을 좀 재정 지출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조세 지출보다는 재정 지출로 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그리고 앞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방에는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매년 몇백억씩 주원금을 반납을 하거든요. 그중에 많은 부분이 복지 예산입니다. 이게 이 신청주의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동지급제로 전환을 하면 그런 분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건 딴 얘기긴 한데, 정창수 소장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 지금 얘기를 안 하고, 못하고 있는 중인데, 신청주의거든 매우 잔인한 제도 아닌가요? 그냥 대상자가 되면 당연히 지급하고 최선을 다해서 못 받는 건 할 수 없지만, 신청 안 했다고 안 주고 이러니까, 지원 못 받아서 죽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산실장님, 그건 어떠세요? 정부 입장에서, 제일 정부 입장이 좀 가까울 것 같아서. 복지부도 와 있습니다. 복지부 정책기획관. 복지부에 제일 많죠, 그게. 예, 신청주의, 이건 약간 벗어난 얘기긴 한데, 신청주의로 하지 말고 자동 지급하는 제도로 바꾸면 정부 지출이 늘어날까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출의 문제는 아닐 거고요. 지금 이제 법상으로는 대부분 신청을 기본으로 하고 직권으로도 이제 그 보호의 필요성이 있거나 그 복지 수요의 대상이 되면 직권으로 보호하도록 법상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직권으로 보호할 때도 그 대상자에 대한 내가 보호를 받겠다라는 동의 절차가 법상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혜를 거부하는데 왜 강제로 주냐 그럴까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상 절차입니다. 이제 근데 아니, 그러니까 법만 바꾸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복지 수혜에 원하는지 아는지는 확인하는 절차는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사실상 아까 말씀 주신 자동 신청의 걸림돌로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나는 안 받을래는데 왜 줄라 그러냐? 뭐 그럴까봐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거 반납하면 되지, 뭐, 싫으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도적인 이제 법률적인 요건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쪽에서는 한 분기별로 한 20만 정도 복지 수요가 있거나 위기에 아니, 이제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각종 복지 정책이든 어쨌든 뭐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지출을 할 때 대상자가 정해지잖아요. 신청하면 줄 대상자가 정해지는데 그걸 왜 굳이 신청 제도로 운영하냐고 말이에요. 이건 어차피 우리 요즘은 정보화 사회라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쫙 지급해주고 굳이 안 받겠다는 사람은 반납하고 그러면 되는데 왜 신청을 굳이 하게 해가지고 행정력을 낭비하냐고 말이죠.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하긴 하는데 신청을 안 하는 사람만큼 재정이 절감이 되니까 그걸 노린 게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제도 설계에 있어서 재정 절약을 염두에 두고 그걸 하지는 않는 근데 거고. 그러면 자동 지급으로 바꾸는데 실질적 제약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복지 지갑이라고 해서 아, 자꾸 얘기하지 말고. 저는 제도 자체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당연히 지급하는 거하고 신청하면 지급하는 거, 그건 다른 거지. 그거를 보완하는 건 또 다른 문제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정창수 소장 말씀 똑같잖아요. 신청하면 주는 게 아니고, 그걸 신청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자동 지급으로 대상자가 당연히 준다. 가 왜 안 되냐고 말이죠. 그거는 사업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기초수급 대상자라든지 이미 그 복지 시스템에 포착이 돼 있는 사람들은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 우리 그 소비 쿠폰 할 때도 이런 분들은 이미 다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바로 자동으로 지급할 수 있고요. 다만 프로그램에 따라서 중위소득 60, 70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현재 데이터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는 분들은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그래도 그게 이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자동으로 지급하는데 확인이 안 돼서 못 줄 뿐이지 확인을 본인이 해주면 더 빨리 되겠지만 행정기관이 자동 지급이면 당연히 확인 조사할 책임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확인된 데는 그냥 신청 없어도 지급해버리고 그거하고 신청을 다 굳이 받는 거하고 그 기본 이념이 다르니까 이거는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거를 신청주의를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 왔을까? 뭐 이유가 있잖아요. 아까 누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먼저 얘기하고 가시죠. 딱 신청주의 얘기는 아닌데 저희가 이제 대부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복지 사업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준을 정할 때 이번에 소비 쿠폰도 그런 건데요. 만약에 이제 금액이 달라지면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정부가 모든 사람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정하기 어렵고 만약에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분이 어떻게 받을지 쉽게 말해서 통장 번호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문제로 저번에 기자분도 저한테 한번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 쿠폰을 줄 때 그냥 쫙 뿌리면 되는데 어떻게 왜 안 뿌리냐. 그래서 저희가 개인정보 문제로 정부가 모든 사람의 통장 번호나 이런 걸 다 알고 있지 못하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니, 이게요. 이제 그건 또 다른 문제 같은데 이제 신청을 안 하면 안 줘도 된다. 줄 의무가 없다 하고 신청 안 해도 줘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해서 몰라서 못 줬다. 이건 다른 거예요. 예, 그죠? 많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소비 쿠폰을 지급할 때는 지급 형태는 본인의 선택권이 있으니까 선택을 해라. 근데 선택을 안 하면 줄 수가 없죠. 그러나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면 선택을 할 권리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주는 건 아니죠. 지급 방법을 선택하게 하는 거하고 지급 받을지 여부를 선택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이건 지급 방법을 선택하게 하는 거니까. 예, 이 행정기관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오랜 기본 이쪽에
관성같이 뭘 할 때는 신청하면 뭐 나눠주고 이런 걸로 돼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근데 일종의 입증 책임 비슷하게 이 복지는 여기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정부가 주는 건데,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정작 그 제도 안에 포섭 안 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찾고 지급하는 노력을 정부가 기본적으로 지고, 특별하게 본인이 어떤 옵트아웃 같이 내가 거절하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하면 이건 사실 굉장한 대전환이잖아요. 이 그렇죠. 복지 제도에. 그래서 이 분야 복지 제도는 디폴트가 지급이고 정부가 알아서,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안 하는 걸로 아주 사실 말씀하신 대로 철학 자체가 다른 건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 부처하고 저희가 검토를 네,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당연한데 이게 왜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냐고 하면, 아마도 종전에는 복지제도가 선별제도였기 때문에 전체 중에 일부였기 때문에 그 일부를 정하는 건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고, 조사는 각자가 신청하는 게 가장 편하니까 신청주의라고 하는 걸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보면 보편복지제도로 막 전환되잖아요. 뭐 대상자가 다 정해져 있는데 왜 신청 하라고 그러지? 라는 의문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신청주의를 유지할 부분도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신청이고, 신청 안 하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안 주고, 신청을 권고해야 되고, 이 상태인데, 만약에 이거를 그 신청주의가 아니라 이게 뭐라 했지? 뭐 반대 개념이 뭐예요? 자동지급제로 한다면 이 사람이 대상자인데 모른다. 그럼 할 수 없는데, 알면 신청을 안 해도 지원을 하는 거하고, 신청해라 라고 하는 건 또 다른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신청을 하기 위한 행정 비용이 상당히 있잖아요. 이제 이걸로 시간 너무 많이 보내면 안 되니까. 요거를 그러면요, 그런 의문이 있으니까, 원칙을 어떤 걸로 하냐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필요하면 그렇죠. 입법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하고요. 이제 아동들에 대한 지금 저출생 문제로 아동들에 대한 현금 급여를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걸 통합하는 문제는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안 되고 내년 예산이니까요. 예. 또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산 형성 사업은 사실 통합하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성격이 비슷한 거는 기술적으로 최대한 조정은 하는데, 이거를 통합하는 건 보편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자라는 건 맞는 말씀 같고요. 근로장려금 얘기는 이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근데 비효율적인 부분을 효율적으로 좀 조정해야 된다. 조정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게 원래 근로장려금이 들어갈 때는 좋은 취지로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득을 보존하는 그런 체계로 돼 있고, 특히 이게 최저임금 인상하면서 조금 이제 소득 보존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그때 대규모로 이제 빠르게 소득을 밀어넣기 위해서 근로장려금을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이게 2018년 19년도 이때가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이 올 때 올랐을 때 일자리를 잃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생겼기 때문에 소득 보존을 좀 빠르게 좀 해줄 필요가 있어서 요 근로장려금을 하나의 수단 통로로 이용해 가지고 소득을 밀어넣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말이. 네. 다른 분들은 이해식이 되세요? 내가 이해를 못해. 원래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소득을 밀어내는 목적으로 쓰고자 하는 정책이 아니었는데, 소득을 밀어내요?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소득을 보전해주는 정책이 필요하게 되니까 원래 근로장려금 근로의욕을 만들고 다시 일터에 경험을 하게 해가지고 더 좋은 직장으로 가게 만드는 정책인데,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목적, 부가적인 목적을 사용하게 하는데 굉장히 많이. 그 부가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소득 보전한 원래는 이제 이게 부의 소득세처럼 일을 하면 할수록 조금 더 소득을 보존해주는 이제 이런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근로위협을 고쳐야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 있게. 일을 하면은 조금 더 국가에서 매치를 해줘가지고 소득을 더 보존해주는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복지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조금 더 일을 그랬는데 그런 제도였는데 이게 뭐 최저임금이 빠르게 오르는 그 시기에 소득이 정체하는 그런 일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소득 1분위의 소득이 감소했다는 그런 현상들이 나와서 여기에 이제 소득을 보존해주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이제 근로장려금이 이제 사용이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원래 취지와는 조금 동떨어지게 지금 이 근로장려금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원래 취지에 맞게 조금 돌아갈 수 있는 제도로 재구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떻게? 뭐 제가 제안하고 있는 거는 10페이지 오른쪽을 보시면은 10페이지 오른쪽 보시면 이게 미국 제도입니다. 미국 제도고. 아니, 구체적으로 말을 해보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점증 구간, 평탄 구간, 이제 정강 구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점증 구간에서 효과가 나 있는 걸로 대부분의 연구는 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소득이 늘어났을 때 추가적으로 보존하는 그 강도를 조금 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을 점증 구간을 조금 늘린 다음에 평탄 구간과 정강 구간을 약간 아니, 교수님. 그러니까 그 점점 구간을 늘리는 방법이 뭐냐고요? 요 제도를 바꾸면 됩니다. 제도를. 아, 그래? 예, 제도를 바꾸면 됩니다. 예, 지금 너무 평탄하게 망가져 있는 제도를 조금 이렇게 원래 목적에 맞게. 그 예산실에서 이해해요? 뭐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 설계는 누가 합니까? 어디서 해요? 실에서 합니다. 세제실은 소관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예산실이고요. 세제실에서 하는데 조세. 오늘은 지출 쪽으로 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러면. 예, 그 다음에 한번 별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띤 토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각 부처에서 공무원들께서도 잠깐만요. 네. 이거 이 근로장려 제도라고 하는 게 그냥 일감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저임금 기업들 지원 사업 아닌가요 혹시? 저임금 사용자에 대한 지원 제도. 노동자. 아니 형식은 노동자 지원인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저임금 산업을 유지하는 결과를 빚는 거 아닌가요? 뭐 결과적으로 뭐 그런 뭐 측면이 뭐 만약에 저희 근로장려 제도가 없으면 거기에 일할 사람도 없어지고 그럼 그 기업 또는 그 해당되는 산업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원래. 요거는 이제 임금과 따로 오히려 뭐 고용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도 국가에서 근로장려를 받으니까 우리가 임금을 조금 최저임금을 안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더 올려줘야 되는 상황에서 더 올리지 않고 그렇죠. 국가가 주니까 우리는 조금만 최저만 올려주겠다 이런 상황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총 임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도 시장 상황에 있어서는 좀 받아들일 수 사실상 사용자 지원 제도 아니냐 그 말이죠. 그렇게 작동하지 않느냐. 이게 일종의 임금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 지원의 뭐 역할도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공무원들께서도 자유롭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주제 토론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님께서 재정 지출 구조 조정 개선 방안을 제안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에 항상 시간의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행사가 처음이어서 앞으로 이런 행사가 많아서 재정주권, 국민주권 차원에서의 의의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엔 꼭 타운홀 미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PPT 용지에 나온 2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4가지 사업을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석탄 문제입니다. 석탄이 지금 마지막 탄광이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민간 탄광이 2030년에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1,300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탄 생산은 계속 줄고 있는데 예산은 줄지 않는 이런 현상이 8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광지역에 대한 지원이 진짜 탄광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직업 전환이라든가 이런 걸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 지역을 살린다 문 차원에서 계속 지원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폐광을 하면 폐광 보조금을 주고 채굴을 하면 채굴 보조금을 주는 악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이상한 정책이 지금 20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석탄을 캐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캐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제일 문제는 연탄이 싼 것이 아니라 세금 때문에 싼 건데 국민 세금을 들여서 어려운 가구와 농가에 제일 위험하고 비싼 연탄을 억지로 쓸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는 것, 이게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 기후위기에도 맞지 않고 국민과 농민들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끝내고 차라리 보일러를 바꿔드리고 그 화훼 농가들에게 다른 방식의 태양광이라든가 다른 방식의 그런 친환경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제안입니다. 두 번째, 그 4페이지에 보시면 4페이지부터는 SOC 문제입니다. 그 SOC 예산이 집행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 이유는 쓸 수 있는 돈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쓸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먼저 돈을 챙겨주는 이런 이제 챙겨두는 그런 지금 관행인 거고요. 도로철도 공항 건설 사업 중에서 집행률과 공정률이 미흡하거나 과다 계산돼서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는 사업, 대표적인 사업도 저희가 2조 500억 정도를 선정을 했습니다. 특히 뭐 예를 들면 세종 청주 고속도로라든가 그 이런 것들은 23년, 24년에도 그 집행액이 0원인데 그 대구 도시철도나 엑스코선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국토부가 관리가 좀 철저함이 필요하고요. 정치적 관행이나 또 행정적 편의 때문에 계속 이 분들을 유지하는 건 그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빼앗는 죄악이라는 인식을 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두 번째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그 6쪽부터 7쪽인데요. 그 산업단지입니다. 지금 산업단지공단 자료를 보면 국가산업단지 51개 중에 15개가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완전 100%는 아니지만. 그리고 전체 1331개 산업단지 중에 조성을 완료했는데 생산액이 한 푼도 없는 산업단지가 37개가 됩니다. 그 지난번에 호남에서 타운홀 미팅 하실 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에서는 무조건 산업단지를 만들겠다, 이 신청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실태는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무분별한 그 산업단지 신규 조성에 돈을 쓰기보다는 기존 산업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구조를 고도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지자체 간 연계가 필요합니다. A도 바이오도 하고 로봇도 하고 B도 바이오도 하고 로봇도 하는 게 아니라 A는 바이오, B는 로봇단지, 이런 좀 가르마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정부에서는 신규 상단 승인할 때 기존 상단의 가동률을 보고 계획을 수립했는지, 그리고 인력 계획은 있는지, 에너지 대책은 수립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도 크게 그 지출구 조정의 대상이 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8쪽과 9쪽은 2차 보전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 나라살림연구소가 10년 전부터 계속 저 2차 보전을 확대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부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융자 사업을 많이 하는데 지금 융자 사업 액수가 47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융자 방식이 아니라 2차 보전 방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2차 보전 방식은 이자를 일부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정부가 이자를 지원해주는 건데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정부가 은행에 돈을 주고 중개해주기 때문에 융자금 총액을 예산으로 확보하고 그 돈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2차 보전 방식으로 하면 예를 들면 1조를 그 2차 보전 방식으로 전환을 해도 2% 이자를 지원한다고 치면 약 50배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같이 경기를 진작하고 좀 그 여러 가지 재정 역할을 키워야 할 때는 2차 보전을 확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뭐 47조 전체를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3조 정도 하고 있는데 이거를 4조, 5조 정도로 늘리는 것이 이 재정 혁신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시간 많이 있어요. 천천히 해주세요.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는 내일이 광복절인데요. 내일 모레죠. 모레가 광복절인데, 지금 그 친일파 재산이 아직도 1,500억 원이 환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난 정권에서 조금 좀 소극적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는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걸 환수해서 그 희생한 분들한테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그것과 연결시켜서 보훈처에서 지금 10년째 88 골프장을 매각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저는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88 골프장이 지금 2014년 추정 가격이 4,300억 원입니다. 지금 1조 원을 넘어섰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 부분을 빨리 매각을 해서 이 부분을 보훈기금으로 해서 보훈 예산으로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88 골프장은 연간 100억 원 정도 수익이 나오고는 있는데, 과연 보건처가 굳이 88 골프장을 운영해서 이 100억도 사실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꼭 말씀드리고 이게 싶습니다. 얼마짜리라고요? 예? 얼마라고요? 저 10년 전에 4,300억이었습니다. 10년 전에. 2014년에. 보건처가 주세요. 8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골프를 왜 유지해야 되는지는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굉장히 저는 좀 뭔가 있어요. 답답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는 건 지방 문제인데요. 그 지방에 현재 지방이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지만 있는 돈을 못 쓰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의 모 지자체는 1,300억 원이나 잉여금이 있는데도 지방채를 400억을 발행해가지고 이자를 12억 원을 내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지방들이 재정 관리를 못하는 측면을 행안부가 조금 관리를 강화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중에 특히 제가 하나 꼭 집어서 이걸 해결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이자 수입입니다. 지금 금고에 그 지방 금고의 거의 69% 70% 가깝게가 농협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연구소가 23년도를 분석을 해보니까 약 170조 정도 돈을 지자체가 기금하고 일반 예산 갖고 있는데, 이 돈에 대해서 이자 수입이 얼마냐 따져봤더니 보통예금을 하고 있다는 얘기. 예, 근데 높은 곳은 4.7%인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못 드리겠는데, 낮은 곳은 0.5%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어디서 되는가?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우선 아까 투명하게 이 내용이 공개화가 된다면 충분히 주민들이 이 부분에서 항의를 하고 좀 더 개선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농협은 4.7%인데 어떤 농협은 0.5%냐? 그리고 근데 그 이자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그래서 공개하라고 하면 저항을 하고 있는데, 좀 행안부 쪽에서는 소극적으로 이 공개를 대처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중앙정부는 뭐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어디다 맡기고 얼마를 벌었고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중앙은 되는데 지방은 안 되는 것, 저는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짧다고 하시더니 하시는 말씀 다 하신 것 같네요. 우선은 제가 먼저 몇 가지만 좀 체크해 볼게요. 지방 정부들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 문제는 아주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거 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정부에서 공개하는 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표로 만들어가지고 네, 보고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충격을 줄라나? 특정 지자체? 이자율을 공개해야 됩니다. 금고 계약 내용을 공개를 하면 되죠. 그 비밀도 아닌데 뭐. 행안부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해서 예. 공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걸 실제 체험했던 사람이라, 네. 맞는 지적이고요. 88 골프장을 굳이 왜 가지고 있냐. 자산 보전 측면도 없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알아보시죠. 네, 알아보고. 부처들이 또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도 하나 있고요. 아, 그래? 문화체육관광부. 부처들이 왜 그걸 가지고 있죠? 뭐 기금들 문화체육관광부도 저기 오포 쪽에 하나 있고요. 저기 뭐 태릉도 있고 뭐 부처별로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그거 판다고 뭐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건 아니죠. 정부가 재정으로 가지고 있는 건 좀 그러네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예산실에서 답할 수 있으신가요? 88 골프장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는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한 지 한 10년 이상 된 걸로 저도 기억하는데, 근데 살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뭐 보호처 얘기는 매각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천억짜리인데 1조 원 내라고 절대 안 팔리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살 사람이 없지 수입에 않고 관한- 어떻게 뭐 위치나 인기도가 있는 골프장인데 좀 사정을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네. 예. 그러시죠. 지적이 있으니까. 718 재산 환수 얘기도 여러분 별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챙겨서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기금 융자를 2차 보존으로 전환하는 것, 이거 정말 많은 얘기 같은데,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좀 어떠세요? 저희가 직접 융자하는 거를 2차 보전으로 바꾸는 거는 물론 그 총 지출은 줄죠. 근데 사실 국민들이 부담액은 사실 조금 는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직접 융자는 나갔다가 나중에 들어오기 때문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하고 그 비용이 실제 2차 보전으로 금융기관에 그 돈을 주는 것보다는 일단 장기적으로 보면 직접 융자가 저희는 좀 싸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직접 융자는 저희가 뭐 중진공이나 소진공 이런 데도 보면 대부분 신청을 하면 거의 95% 이상 받아갑니다. 근데 이제 2차 보전으로 금융기관에 그걸 지원을 하면 금융기관 쪽에서는 신청 대비 한 3분의 1 정도밖에 접근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웬만하면 직접 융자로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 아까 구조조정의 액수가 뭐냐 이걸 얘기하셨는데 제일 크리티컬한 게 사실은 그럼 직접융자 10조 하던 거를 2차 보전으로 바꾸면 몇백억밖에 안 되거든요. 이 10조를 구조조정 예산으로 잡을 거냐 말 거냐. 근데 저희는 그거는 구조조정이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분식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걸 구조조정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시장성이 있거나 이런 고객이나 기업이나 사람은 2차 보전 방식으로 하고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이런 부분들은 직접 융자로 하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 정창숙 소장님은 그런 점을 고려 안 하고 한 말씀은 아닐 거고. 예를 들면 이제 금융기관들은 2차 보전을 해줄 테니 서민 금융 지원을 해라라고 하면은 안 해버린다 그 말이잖아요. 신용도 같은 신용도 걸 깐깐히 떨어지니까. 보고 본인들이 원래 5% 받던 거를 뭐 좀 높여받으면서 2차 보전해서 싸게 주는 이제 아예 척하고 이런 안 해버린다. 예. 네, 그분들도 다 저희가 생각을 둔 건데요. 이미 지금도 직접 융자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 맡겨서 주는 전대 융자 방식이기 때문에 그 은행에 대한 관리 감독이라든가 다른 보안 체계를 충분히 근데 이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실장님. 지금 우리 재정이 지금 사실 되게 위기 상황인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성장을 정상적으로 좀 회복하고 재정 수입이 정상화되면 그때야 뭐 괜찮은데 지금은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조세도 정상화하려다 지금 저항도 심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오직하면 그럴까 싶은데 사실 지금은 비상시기라서 좀 최대한 융자가 불가피한 거는 융자로 하는데 2차 보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전환하고 거기서 커버 안 되는 부분만 융자를 하는 걸로 좀 최소화하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면 좋겠는데요. 예, 이것도 사실 이제 직접 그 융자를 하는 공적 기관을 유지하는 문제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공단과 무슨 보증 아니 제가 이거 없애버리자는 게 아니고 예. 지금 한 2, 3년 내가 보기에는 한 2, 3년 정도일 것 같은데 한 2, 3년 뭐 길게 보면 2, 3, 4년 요 사이에는 좀 최대한 2차 보전으로 전환을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복귀할 거니까 그것도 장점이 있으니까요. 재정 여력이 있으면 고르자는 얘기니까. 그래서 저는 직접 수행이 필요성이 사실 없는데도 부처가 직접 수행 기구들을 이미 몇십 년간 운영했기 때문에 사실 직접 본인들이 그걸 고집해서 융자 쪽으로 가는 부분이 물론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 약간 개혁과 연관해서 그 직접 융자보다 민간이 이미 그쪽에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분야는 민간을 활용하고 2차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득권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그런 당연히 저항할 수밖에 없고 일자리도 사라질 테니까요. 일거리가 없어지니까. 근데 그런 거 눈 감고 해야지. 그건 안 하면 개혁이 됩니까? 개혁이 원래 좀 아프지. 지난번에 한번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방에 어떤 사업을 넘길 때도 그때는 부처의 저항이 굉장히 조직과 관련돼서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직접 융자를 금융기관으로 넘기는 거는 공공기관들의 직접 수행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은 혁파해야죠. 그냥 고려하지 알거나 고려하더라도 최소한만 해야지. 그럼 뭐가 바뀌겠어요? 같이 연관돼서 공공기관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개혁은 꼭 필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음 단계로 우리가 공공기관 통폐합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숫자를 못 시겠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그 통합도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좀 고려하지 말고
대대적으로 좀 하세요. 우리 실장님이 좀 챙기셔가지고 이거 전환하시고요. 그럼 여력이 조금 더 생길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정창수 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재정 자율성 문제는 저희가 지금 관련 부처에 지시해놨어요. 지방 정부들한테 재정 정책 집행에 좀 자율성을 최대한 주라고. 안 그래도 예산도 지금 그렇게 편성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건 참고하시고요. 산단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분양도 안 되고 이 사실은 진짜 문제예요. 필요한 데는 해야 될 텐데 결국 정책 판단을 잘해야죠. 이것도 한 번 더 챙겨보십시오. 지적이 있으니까. 국토부에서 혹시 이에 관련해서 말씀하실 분 있으신가요? 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말을 막았나 내가?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예. 네, 방금 발제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산단을 만들기에 앞서서 기존의 산단들을 좀 재구조화하는 것이 선행 노력이 필요하다 강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기존 산단을 좀 저희가 조성을 신중하게 앞으로 하게 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된 산단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 예산 지출의 구조의 전환 과정에서 어쩌면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국가 지출보다는 뿌려셔야 될 밭을 굉장히 더 넓혀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51개, 이제 주신 통계상으로는 51개고요.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54개입니다만은 국가산단 중에서 이제 미분양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국가산단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전체 산단은 지금 전국적으로 약 1,300개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작은 산단까지 합해서 생산력이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단들의 구조를 좀 고도화하고 저희가 나아가서 일반 택지를 새로운 택지 개발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원도심 재개발 하듯이 좀 산단에 있어서도 그러한 구조 개선도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저희 부처에서는 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선 저희가 기존에는 사실은 지원하고 있는 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에 대해서도 좀 예산을 좀 대폭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오히려 두 번째로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산단의 분양률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산입법의 시행령에 따르면은 이것을 시도 단위로 저희가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산단의 경우에 15%, 또 일반 산단의 경우에 30%가 넘는 미분양률이 나오면 신규 산단을 좀 만드는 것을 저희가 제약을 건다는 이런 등이 있는데 좀 더 이것을 세밀하게 시군구 단위로 갈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산단을 개발하는 것은 저희가 아주 안 할 수는 없는 때로는 아주 유효한 정책 수단이라고 한 것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가 아리백 산단이라든지 또 에너지 신도시를 만들어서 지방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부의 지역에 대해서는 이것을 저희가 잘 검토해서 좀 성공적인 새로운 산단 모델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데 이렇게 지역에 미분양이 생기고 애써서 만들었는데 또 이런 사태가 생기면 안 되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지방에 특화된 산업을 잘 찾으라는 말씀대로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울러 청년이나 기업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을 좀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문화라든지 또는 교통이라든지 특히 정주 여건 등과 관련된 것들, 또 아까 인력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들이 같이 좀 포함이 된 지방 산단 또는 이제 국가가 지역에 만드는 산단을 저희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다면은 신규 산단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성공적인 모델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유효한 산단 개발은 적극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모 씨가 여기로 해라 저기로 해라 가지고 일에 엉터리로 하는 건 없어야 되겠죠. 이 관련해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산단을 유치하는 게 그 지역의 업적이 되고 개발의 근거가 돼서 국회의원들이나 지자체장들이 엄청 노력은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유치해놓고 운영은 중앙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은 중앙이 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을 한다면은 이제 그것까지도 지자체나 그 지역에서 담당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좀 책임 있는 분양부터 책임 있는 운영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치는
본인들이 하고 결과값의 운영은 중앙에서 하는 부담의 구조도 한번 이번에 제도 개선할 때 네. 같이 논의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국토부가 좀 더 세밀하게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석탄 얘기 먼저 좀 해보면 이거 저는 전에 어디 보고에 마지막 무슨 갱구를 닫았다 그러길래 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 이건 그 석탄 공사 얘기였던 거예요? 민간 하나 남았습니다. 민간. 그치, 그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자꾸 경쟁력도 없는데 그걸 이제 석탄 산업을 우리가 발전. 강원도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산업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코멘트하실 네. 분이 오셨습니다. 네. 그 석탄공사 운영하는 마지막 탄광은 지난 6월 30일 날 문을 닫았고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그 경동에서 운영하는 상덕광업소. 어디요? 있습니다. 어디에? 삼척에 있는 삼척이요? 네, 상덕광업소라는 민간 탄광 하나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 탄광도 지금 스케줄상으로는 29년, 30년, 이 30년까지는 다. 종사자가 몇 명이에요? 종사자가 지금, 721명입니다. 아, 그 위험하고 경쟁력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도 없고 예산 낭비에 이게 연간 얼마 들어간다고요? 거기에 지원하는 게 석탄 채굴 공급에 석탄 연탄 합쳐 1,354억입니다. 매년? 올해가 그렇고요. 그전에는 아주 많았습니다. 지금 그 석탄 생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동안에는 어쨌든 그 석탄공사 운영하는 탄광하고 민간 탄광 둘 다 지원했는데 석탄공사 탄광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 탄광에 지원하는 석탄 생산 보조금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정도예요? 그 지금 한 280억 정도 생산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고 연탄에는 한 190억 정도 그 생산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총 얼마예요? 총 두 개 합치면 한 500억 되는? 예, 480억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 500억을 차라리 바우처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낫겠다 그 말이죠? 현재도 연탄 바우처는 이제 지급되고 있는데 그걸 다른 바우처로, 다른 에너지 바우처로. 관련해서 관련 예산은 한 1,000억 가까이 되고요. 석탄을 생산해서 쓸 데가 없기 때문에 가격 보조를 해서 발전소로 보내서 합니다. 거기서 이제 한 40% 정도 가격 보조를 해주고 아이고, 저. 연탄을 생산하면 80% 정도 가격을 깎아서 그걸 보급해 줍니다. 안 팔리기 때문에. 빨리 지원 중단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진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제 휴경 보조금 같이 지역에 그 아마 몇 년간까지 5년간 또 지역에는 또 보존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방식으로 차라리 해야지. 차라리 현금으로 주든지. 계속 연장해 온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10년째 이러고 89년부터 지금 계속 하는 거죠. 이제 그만해야 되겠는데, 이거. 예, 탄소 발생도 시키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탄광은 한 개 남았고 연탄 공장은 전국에 17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보조를 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그 바로 중단하게 되면 바로 연탄 가격이 한 250원 정도 상승이 됩니다, 장당. 그렇게 되면은 연탄 사용 가구가 지금 연탄 한 장이 얼마예요, 요새? 한 1,072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0원이 오른다. 예. 그래서 바로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바로 뭐 지금 즉각한 이런 걸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도 2030년은 너무 긴 것 같아서. 예, 한 3년 정도 단계적으로 3분의 1씩 감축을 해서 연탄 보조금을 없애고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연탄 쿠폰에 좀 얹어가지고 그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체연료 쿠폰으로. 연탄 쿠폰을 좀 주고 있는데 거기 얹어가지고. 하여튼 요거는 별도로 좀 조정 내용을 재검토해가지고. 예, 지역 다른 대안 사업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예산 가지고 뭐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대체 산업을 넣는 예, 것도 내년부터 방안을 시작합니다. 만들겠습니다. 예. 그 대통령 관련해서 사실 이 연탄의 이런 구조가 30년째 이렇게 왔는데 제가 발표할 때 말씀드린 쌀도 이거랑 거의 유사한 구조입니다. 현재 수요가 적기 때문에 구조는 비슷한데 관련자가 숫자의 차이가 엄청나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거를 대비해야 한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이거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쌀은 안보 산업이고 석탄은 안보 산업이 아닌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한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러세요. 예. 자, SOC 예산은 우리 국토부에서 이거 관련돼서 누구 의견 있어요? 예, 국토부 그렇습니다. 그 말씀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철저한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실 때
아예 준비가 안 됐다고 표현하신 또 죄악이라는 표현을 또 하시고 그 정도는 네, 아닌 네, 네, 작동하고 있다는 부분을 간단하게만 네,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 편성을 할 때는 SOC 같은 경우는 지역 균형 발전이나 국민 편의, 국민 안전 이런 것 때문에 하게 되는 거고요. 다만 그 아래에서 우리가 집행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사실 해야 됩니다. 일단 편성할 때는 사실 저희 부도 고민하지만 기재부가 사업에 대한 축적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처가 좀 욕심이 들어가거나 의욕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재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 그 정부안 만드는 과정에서 감액을 시킵니다. 그런 과정이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편성 요인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사실은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면 정부 시스템 안에서 이게 걸러지는데 그 과정에서 예측하지 않은 요인들이 보통 집행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그 부분들은 뭐 사실 저희들이 아무리 좀 노력해봤자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예시하신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공사가 갑자기 뭐 넘어져 버리거나 가덕도 그러죠. 가덕도도 그렇고 어떤 뭐 환경영 평가하다 보니 이 반대단체가 너무 심해서 좀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긴밀하게 사실은 기재부가 점검을 하고 거기다가 그 해에 집행이 못 되면 뭐 다른 쓸만한 사업으로 이렇게 전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시스템이 나름 돌아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국회에서도 사실은 통제가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요번에 새 정부에서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부처에서 알아서 기재부와 협의해서 하는 시스템 외에 국정기조로 지출구조 조정이라는 강력한 이럴 때 한번 도려내라. 이런 부분에 큰 기조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도 2차 추경할 때도 많이 도려냈고 또 지금도 기재부 지침에 따라서 정관 편성할 때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진도가 나가고 있다는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잘 안 돌아가고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네, 알겠습니다. 무지하게 억울하셨던 모양이네요. 아니, 근데 제가 그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 됐어요. 예산을 이제 시차를 조절하자는 거고요. 네. 그리고 1년만 그런 몰라도 2, 3년은 좀 네. 심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죠. 여기도 보면 2조 해놨는데 가덕도가 절반이네요. 네, 가덕도는 우발 사고지. 네. 하여튼 그러나 이 지적 자체는 의미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예산 편성이 나름 감안은 돼 있을 텐데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SOC 예산에 이렇게 막 집중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냐? 해보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SOC 예산은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죠? 요거는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적절하게 조정하고 꼭 필요하면 뭐 추가를 나중에 하든지 하더라도 좀 더 줄여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경제 예산국장이 네네네. 간단하게 코멘트 하시죠. 참고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네. 그 국토부와 잘 협의해가지고 그 집행 지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정상수 소장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래서 저희가 그 도로 철도를 중심으로 집행 지연 사업이 확인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대상으로 저희가 한 0.7조 원 정도 구조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철도 같은 경우에는 그 철도 공단에서 정부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이제 철도 레일을 건설해 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잠겨 있는 돈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선별로 집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실제 그 노선별로 돈은 출연을 받았지만 실제 그냥 예를 들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뭐 그냥 그 공단 내에 잠겨져 있는 돈들이 많아서 이번에도 저희가 한 1조 원 수준으로 환수를 해서 다시 그 재원들을 집행이 잘 되고 있는 사업 쪽으로 전환하는 그 예산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여튼 이 SOC 예산은 정치적 요소가 꽤 있잖아요. 그죠? 거기 많이 휘둘리지 않도록. 어쨌든 뭐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뭐 확보하는 게 최대 과제니까 뭐 등살이 보통이 아니죠. 네. 점 있고 좀 버텨보세요. 네. 또 뭐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또 하시죠.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고. 근데 사실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런 예산의 대규모 구조조정 문제는 정책 문제라서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거보다는 소규모 예산들 있잖아요. 소규모 예산. 뭐 당연하게 집행되고 있는 소규모 예산 중에
지금 시대에도 이런 걸 굳이 해야 되나? 이게 과연 다른 사업보다 효율성이 있나? 또는 이 돈으로 차라리 새로운 사업하면 훨씬 더 나을 텐데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건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 못 찾아내요. 찾아내더라도 그 저항이 있죠.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쉽게 결정 못 하거든요. 그건 공직사회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하기 어려워요. 누군가 지적해줘야 되는데 그건 제가 지적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는 몰라요. 그리고 누가 하죠? 아까 말씀하신 그 민간 아까 이제 공개하는 게 일단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민간에서 그런 거를 세세하게 좀 찾는 노력을 하고 예를 들면 찾아내면 일부 그중에서 우리가 유효 없는 포상을 해준다거나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하고 좀 이쪽의 의지를 가지고 찾아내는 메커니즘을 좀 지금은 포상 제도가 있나요? 예를 들면 뭐 예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해서 그걸 조정을 해서 그래서 절감을 했다. 부패, 부정 이런 거 말고 그냥 단순한 예산의 효율성, 우선순위 이런 걸 조정한 경우에 그걸 찾아내서 반영이 되면 뭐 포상을 하거나 이런 제도 있어요? 그거 없을 것 같아요. 예산 성과급이라고 이제 공무원들이 자기 세입을 더 확충하거나 아이디어를 내서 제도를 바꿔서 세출을 확 절감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일단 있고요. 내부에 성과금이 있고 국민들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 포상금이 있긴 한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참여예산 관련된 뭐 이런 포상금이 일부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은데 이미 시작한 사업을 조정하는 건 정말로 어렵잖아요. 일단 발견하기도 어렵고 발견해내도 실현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시스템을 뭔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올해는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편성되는 그것도 이미 사실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해봐야 못해요. 사실은 말만 그러지. 그 어느 세월에 그래. 그거 하려면 한 1, 2년은 준비해야 될걸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부터라도 이제 찾아내는 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상세화해서 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당국하고 그 사실은 그 해마다 이게 재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연 중에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도 분야별로 다 보는데요. 앞으로 분야별로는 플래닝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집행해왔던 예산, 말씀하신 관행적인 예산, 낭비적인 예산들을 찾아내는 쪽에 좀 더 집중해서 새로운 걸 계획하기 전에 기존에 있는 예산부터 먼저 점검하는 식으로 한번 부처와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낭비 예산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저효율 예산. 저효율 예산을 고효율 예산으로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걸 좀 많이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거 몇 시까지 하기로 돼 있었어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아마 의전 쪽에서 좀 다급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대통령님, 오늘 아마 시간적으로 좀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말씀을. 저는 말을 너무 안 해서 안 하는 걸로 하고 다른 분들이 하십시오. 혹시, 준비하신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없어요? 근데 왜 여기 여성 참석자가 두 분밖에 안 됩니까? 저 뒤에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 아, 예. 일단 비율상 너무 압도적으로 여성이 적은데? 그러세요? 저 같은 경우는 재정학자인데 열린 예정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 이제 들여보는데 들여다보다 보면은 공개가 세부 사업밖에 되어 있지가 않아가지고 그 아랫단의 사업을 볼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통령님 중간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고 싶어도 사실 세부 사업이라고 그냥 개념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 사업 계획서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구분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개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아랫단위까지 공개를 먼저 해주신다면은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도 그리고 연구자들이 볼 때도 참 도움이 많이 되겠다. 연구자들이 연구 목적으로 구하는 것도 제한적이에요? 우리 개별 사업 알려진 것들은 하나씩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고 싶으면은 아무래도 공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힘들죠. 그래요? 그 당연히 파일로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이크로 데이터 이런 건 공개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잘 안 되면 저한테 다시 얘기해 주세요. 예. 제 전화번호 아시죠? 그렇게 하시고 제가 여성 얘기를 한 거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보면 여성 승진을 좀 더 많이 시켜야 되겠다.
여성 참석자를 좀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산 정책과장 저 뒤에 있는데 여성 발언 한번 하세요. 예산 정책과장이 아. 넘버 2입니다. 거기서. 아, 그러세요? 왜 뒤에 앉혀놨어요? 발언 안 하려고. 제가 지출 구조조정 이제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 그래? 그래서 오늘 대통령 말씀 듣고 저도 많은 반성을 했는데요. 제가 너무 공무원적 시각에서 이걸 보지 않았나. 조금 더 국민 입장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 뭔지 한 번 더 가서 체크하고 네. 더 이 국민 입장에서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내년도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성과를 내가 조기 승진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네, 다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